원래 그걸 이거 회사가 몇장 혹시나 화질 안 돼. 네, 오늘따라 사진 찍는 게 굉장히 무섭네요. 사진 찍은 다음에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곤 하던데. 자, 오늘 영화 재밌게 많이 보셨죠? 네, 아까 뒤에서 저도 저도 뒤에서 봤는데 숨도 못 쉬시고 다들 보시더라고요. 자, 세 분 먼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독님, 나홍진 감독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박서원 배우십니다. 네, 천원희 배우님이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행사는 1시간 정도로 시간이 좀 약간 촉박하게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감독님이나 박동원 씨를 지금 제가 3분 전에 처음 뵈가지고 여쭤보고 싶은 말이 굉장히 많은데 손흥민 씨는 한번 뵌 적이 있었고요. 저도 좀 말씀을 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만 아마도 여러분들께서도 지금 궁금해서 질문이 아마 목에까지 차 있지 않으실까 싶은데 후반부에 제가 마이크를 드리면 적극적으로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영화를 보고 오면서 나홍진 감독님 정말 굉장하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분은 날씨까지 모르는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지난주 화요일에 처음으로 일반적으로 그 언론 시사라는 걸 했는데 그날 날씨가 굉장히 굳었거든요. 근데 오늘도 차를 몰고 오는데 날씨가 굉장히 비가 오고 음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은 날씨까지 부리시는 분인가 이런 생각을 잠깐 했었습니다. 감독님께 지금 6년 만에 신작으로 오셨는데요. 많은 분들 지금 막 공개하고 이번 주에 지금 사이트들 같은 데 이렇게 보고하실 텐데 반응들이 굉장히 떠들썩하잖아요. 네, 어떠신지 먼저 소개 인사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일단 저희 곡성을 최초로 오신 관객분들이세요. 일반 분들이세요.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당연히 떨리죠. 이 영화 완성한 지 한 일주일 좀 안 된 것 같은데요. 지금 이 순간이 긴장돼서 잠을 몇 시간씩밖에 못 잤어요. 잠을 자면 계속 악몽을 꾸는데 막 수정할 것들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면 막상 막 내일이 개봉인데 어떡하냐 막 이러면서 깨면 그런 씬은 있지도 않더라고요. 그런 악몽을 매일 꾸면서 잠을 못 이루고 있어요. 일단 그거 꿈 아닙니다. 찾아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예. 앞으로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답변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박도원 씨의 굉장한 연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제일 먼저 범죄와의 전쟁이나 혹은 변호인이나 이런 연기들을 우리가 떠올릴 텐데 이 영화에서의 박도원 씨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정말 영화의 거의 모든 장면에 나오면서 시종일관 우리를 사로잡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오늘 관객분들하고 직접 만나셨는데 네, 어떠신가요? 저 상영 중간에 이제 잠깐 들어가서 저 맨 끝에 앉아서 봤었는데 같이 이제 봤는데 오늘 집중해서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아까 평론가님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일반 관객분들의 처음 반응이었고요. 같이 이렇게 저희가 만든 작품 이렇게 집중해서 봐주셔서 그리고 오늘이 정말 영화 곡성에 관심이 애정을 갖고 정말 관심을 가져주신 분들이 아닌가 생각되고요. 이렇게 자리 채워주시고 귀한 시간 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천원희 씨는 중간중간에 이렇게 숨어서 쳐다보는 장면을 제외하면 사실상 부시에 나오는 배우인데도 보고 나면 사실 그런 중간에 공백 같은 게 시간적인 느껴지지 않는 굉장한 그런 연기였었죠. 사실 얼마 전에 또 해오와를 통해서 만나시고 이번에 전혀 다른 또 곡성으로 만나시게 되는데 관객분들 만나신 기분이 어떠신가요? 일단 헤어와뿐만 아니라 이제 곡성이 특히 오늘 이 시간이 굉장히 조금 경쟁률이 되게 높았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많은 관심 가져주신 거 그리고 영화에 대한 애정을 가져주신 거 정말 감사드리고요. 오늘 열심히
대답하고 좋은 시간 만들도록 노력할게요. 감사합니다. 개인적인 제 영화를 보고 났을 때 소감은 이 영화 때문에 앞에 한 4개월 한국 영화가 쉬었구나 이런 생각을 제가 죄송하지만 올해 좀 특히 한국 영화들이 안 좋아서 개인적으로 이렇게 많은 기대가 있었는데 곡성이나 뭐 아가씨 같은 영화도 굉장히 많이 기대하시잖아요. 근데 기대보다도 더 좋아서 정말 이런 영화를 보고 행복했다고 말을 하면 이상하지만 그런 마음이 실제로 저한테 있었습니다. 감독님한테 이런 얘기부터 먼저 여쭙겠습니다. 이 영화를 보고 나니까 사실 저는 영화 보는 게 직업인데 이런 영화를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이런 비슷한 영화들은 뭐 몇 개 부분 떠오르긴 하지만 그런 측면에서 참 정말 이상한 이야기이고 머릿속에 자꾸 떠오르는 이야기이고 정말 이상한 영화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이야기의 최초의 책상이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구체적으로 감독님께서 기자회견에서는 피해자에 관한 그 이야기 중심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다 보니까 이야기들이 처음 시작되게 되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구체적으로 지금 이런 스타일의 이야기를 작성하시게 된 최초의 어떤 아이디어 같은 게 있을까요? 그래서 생각을 구체화해 나가던 중에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었어요. 아주 먼 거리에 있는 아주 식별이 안 되는 한 누군가가 점차 다가오는 점점 가까워져 오고 어느 순간은 코앞에 대면을 하고 있더라. 그 숨소리가 느껴지고 그 스킨에 그 털, 솜털, 뭐 땀구멍, 주름까지도 다 느껴지는 그 너무나 근접한 거리에 어느 순간에 와 있더라. 이것이 곧 영화 보셨으니까 이 악이라고 말해야 될 거예요, 그죠? 침략을 당한 것 같고 침입을 당한 것 같고 막 공격을 당한 것 같고 뭐 이런 느낌들이었던 것 같아요. 이런 악이 저 멀리서부터 그렇게 다가와서 정체를 드러내더라. 이런 이미지가 떠올랐어요. 이제 이것들을 이제 구체화시킨 게 이제 그 다음에 과정이었고요. 예. 네네. 곽동원 씨께 여쭤보고 싶은 것은 사실 곽동원 씨는 뭐 지금 관객들이 누구나 아는 그런 배우가 되었지만 최초로 제가 저분이 곽동원 씨구나 생각했던 게 많은 분들이 그렇듯이 황해였습니다. 그 황해의 그 정말 그 계단 장면은 정말 굉장했던 얘기가 있는데 근데 그 뒤에 얘기를 들어보면 그 당시에 사실 영화 속에서는 그렇게 긴 장면이 아닌데도 엄청나게 고생을 하셨다는 얘기를 들었고 또 나홍진 감독님 촬영 현장이 워낙 그 완벽주의적으로 힘들다라는 소문이 파다하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다음 영화에 심지어는 주인공으로 처음 컨택이 되셨을 때 그때 기분이 어떠셨어요? 더군다나 곡소리 나는 영화인데. 이제 황해할 때 그게 15회차를 나갔었고 그리고 또 나가서 촬영 못한 날도 있었는데 총 찍은 건 12회차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서 저는 뭐 육체적으로 고생도 했지만 제가 가장 좋아하는 스타일이었어요. 배우를 믿어준다는 거죠. 현장에서 배우를 믿어주고 그리고 연기를 자기가 느낀 대로 할 수 있게끔 장을 만들어주는 그런 감독이었고요. 그게 제 첫인상이었고 첫날 뭐 약간 좀 디테일을 말씀드리자면 제가 이렇게 문을 셨다고 이렇게 잠그는 씬이 있어요. 그럼 이제 하정우 씨가 내려오죠. 그러면 아유 깜짝이야. 어디서 내려오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시나리오에는 뭐라고 써있냐면 가로 열고 깜짝 놀라며 가로 닫고 아이고 깜짝이야 어디서 내려오는 거 이렇게 돼 있었는데 제가 연기를 아이고 깜짝이야 했더니 나 감독이 그렇게 놀라실 거냐고 그렇게 놀랄 거라고 그랬더니 왜 그렇게 놀라냐고 우리 깜짝 놀라야 되는데 왜 그렇게 놀라냐고 그래서 롬사롱도 갖고 있고 그리고 체육대학교 유도대 교수기도 하고 그러면 뭐 롬사롱을 갖고 2개씩 갖고 있으면은 거기에 조폭도 좀 껴 있을 것 같고 뭐 어떠한 이제 상황 설명을 했더니 뭐 그렇게 한번 해보시라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면서 연기를 했더니 그 다음부터 제 기억으로는 어떤 씬마다 이번에는 어떻게 하실 거냐라고 물어보고 그 다음 씬이 다시 불러가고도 여기 오지 말라고 해서 돈을 꺼내주는데 얼마를
줄 거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 생각은 안 했는데 씨 어떡하지? 생각을 든 게 그때 저녁에 가고 사우나가 만 얼마 정도 하면 거기에 99-1번지에 빌딩을 갖고 있는 사람이 빌딩을 갖고 있는 사람이 한 10,000원을 좀 더 얹어서 주면 안 될까 싶어 하고 3만 원에 둘이 같이 얘기해서 쇼를 쳤던 기억이 있는데 그런 식으로 배우에게 그 사람이 준비해 온 것을 편안하게 얘기할 수 있도록 장을 만들어주는 분이고, 그리고 저희 곡성에서도 일본인 집에 이제 로케를 준비를 해놓고 미술 세팅을 다 준비를 해놓고 굳이 찍지 않아도 되는데 그 중간 방에다가 재단을 다 설치해놓고 촛불도 갖다 놓고 그리고 닭을 썩혀놔서 거기에 구데기가 피게 다 준비를 해놓고 오늘은 그냥 마당에서 찍음에도 불구하고 이 일본인 집의 느낌을 첫 생경한 느낌을 한번 느껴보고 그리고 그 안에서 어디서부터 시선이 주어지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달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건 배우에게 그 현장에서의 로케에서의 생경한 시나리오에서만 봤던 느낌을 그 현장에서 처음으로 딱 접했을 때 이 기분은 정말 이렇게 정말 보석 같은 감정이거든요. 앞으로 연기를 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그 생경한 기분을 계속 살려서 또 다시 또 다음 컷을 넘어가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근데 저는 이런 부분을 굉장히 이제 미리 알고 있었고 이런 부분이 집요함이라는 것들을 저는 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에게는 너무 천군만마 같은 그런 연출 스타일이고 감독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사실 감독님하고 이렇게 대담을 할 수 있는 자리가 저에게는 한 번 더 기회가 남겨져 있습니다. 제가 무슨 이수신 같은데요. 저에게는 아직도. 네. 그래서 오늘은 주로 두 분에 대해서 제가 좀 집중적으로 여쭤보고 싶은 마음이 있고요. 천휘 씨에게서 여쭤보고 싶은 건 이런 겁니다. 사실 저는 천휘 씨를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배우인데 여러분들이 그렇듯이 신작에서 이제 이 영화를 이제 어떤 역할로 나올까 저는 전혀 모르고 영화를 봤습니다. 근데 이제 뭐 저는 연기자는 아니지만 굉장히 어려웠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이유가 배우가 일반적으로 어떤 캐릭터를 연기할 때 제가 이해하기로는 그 인물의 어떤 심리 상태라든지 뭐 전사라든지 뭐 이런 등등의 것들로 추측을 해감으로써 이렇게 이입해가는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이 인물은 캐릭터의 개성은 전혀 중요하지 않은 인물입니다. 곽동원 씨 연기랑 전혀 다를 때 그 캐릭터랑은 달리 그리고 이 인물은 캐릭터의 개성보다는 오히려 그 캐릭터의 존재감이 중요한 연기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사실은 천휘 씨는 제가 아는 한 이런 연기는 해보신 적이 없어요.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어려웠을 수도 있는 존재감 자체를 연기하는 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 어떻게 하셨는지. 말씀대로 어떤 캐릭터를 구축해 나갈 때는 전사라든지 아니면 어떤 정서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이제 만들어 나가거든요. 근데 어떤 감정적인 부분이라든지 제가 이 인물은 어떨 것이다라는 것들을 어느 단서를 찾기가 사실 쉽진 않았어요. 그래서 캐릭터를 만드는 데 있어서 그럼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생각했는데 계속 어떤 것에 대한 이 인물, 무명의 인물이라는 데 대해서 계속 생각을 하다 보니까 너무나 추상적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주변의 경험이라든지 아니면 뭐 주변의 뭐 검색을 통해서라든지 뭔가는 접하고 싶은데 손에 잡을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거예요, 이 인물은. 그래서 그렇다면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이 가장 추상적인 것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원초적으로 연기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다면 내가 존재감이라는 것, 내가 존재한다는 거에만 목표를 두고 연기를 하면 그것이 연기적으로 내가 나올 수 있을까? 사실 막막함도 있었어요.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하지만 제가 연기를 할 때 항상 의식하고 인식하는 것만으로도 되게 다르다고 생각을 해서 그래 그러면 정말 원초적으로 내가 존재한다 그 한 줄만 가지고 내가 한번 카메라 앞에 선다거나 아니면은 연기를 해보자 라고 임했었죠. 그리고 이런 존재감이 사실 제가 연기를 하는 그 현장뿐만이 아니라 카메라 넘어서까지도 닿기를 좀 바랬었어요. 근데 그게 그래도 나쁘지 않게 나온 것 같아서 나의 방법이 통한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이제 곽동원 씨가 이제 극중에 등장하는데 그것은 사실은 영화의 뭐 주제하고도 아마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측이 되는데 우리가 예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약한 인물이고 겁도 잘 내고 평범한 인물입니다.
중간에 보면은 심지어 그 일광을 만나서 살을 날리는 그런 구슬해야겠다, 뭐 1,000만 원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중요한 얘기를 한다고 이렇게 손짓으로 하는 장면이 있는데 그 장면 보면 한 뭐 50cm 다가가면 되는데 엉덩이로만 점프해서 갑니다. 그러니까 박동원 씨가 그러니까 그 인물은 그런 인물인 거죠. 다시 말해서 몸을 최소한으로 쓰고 싶어하고 좀 약간 소극적이고 평범하면서 겁도 많고 이런 인물입니다. 그런 인물이 이런 일들이 겪는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설정이었을 텐데 사실 곽도원 씨의 그동안 연기는 사실 뭐 파워풀한 거는 저희가 더 말할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이 영화에서는 정반대로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셨단 말이죠. 그런 면에서 곽도원 씨는 또 연기를 하실 때 더군다나 거의 모든 장면에 나오시니까 어떤 마음가짐으로 연기를 하셨는지 궁금해지네요. 말씀드리기 전에 아니 계속 이제 눈에 이게 밟혀서 저 어머니 아버지 영화 괜찮으셨어요? 맨 뒷줄에? 무서웠어요? 이게 왜? 누가 진짜 귀신이에요. 네, 제가 이따가 첫 질문으로 드리겠습니다. 시간 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한 번 더 오시면 아세요. 예, 감사합니다. 동네 그 김 여사님하고 저기 그분들하고도 소문 좀 내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계속 눈에 밟히는 거지. 인사를 드렸어야 될 것 같아서. 예. 영화 찍을 때 맨 초반에 저희가 촬영 초반쯤에 나 감독이 그 얘기를 했었어요. 그냥 긴장되거나 아니면 외지인을 처음 만났을 때에 제가 쳐다보는 모습에 그런 날카로운 눈빛을 안 쓰셨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모니터를 다시 보는데 제가 변호인이나 아니면 다른 작품에서 했을 때의 그 의심스럽고 날카롭게 쳐다보는 이게 사선으로 쳐다보면서 이렇게 하는 그런 눈빛을 쓰더라고요. 연기의 기본은 맨 처음에 바닥은 이제 워킹에서 딱 서 있는 자세에서부터 생각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 서 있는 자세가 기본이 돼서 무게 중심이 옮겨지고 그리고 걷는 모양이나 걷는 속도나 발의 모양이 정해져야 그 위에 모든 상반신이 캐릭터화가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럼에도 그 다른 역할을 했을 때의 제 습관이라든지 그게 만들었던 것들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맨 처음에 영화 시작할 때 주연이라는 큰 이제 그 종구라는 역할을 맡게 되면서도 가장 많이 기대했던 거는 나 감독이었었고 그래 저의 어떤 잘못된 부분이라든지 같이 소통을 해서 해결점을 만들어내는 분명히 가장 좋은 파트너라고 생각을 했고 한 팀으로서 갈 때 이제 가장 든든한 버팀목이었는데 그런 부분에 문제점이 있었으면 나 감독하고 많이 상의를 했던 부분이고 중간중간에 이 나약하고 어떻게 보면 찌질하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한 집안의 가장이기도 하지만 시골에서의 평안한 이 삶을 유지하고 싶은 이 철통 밥그릇 이 공무원이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이제 나중에 이제 변하게 되는데 이 소심한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동네 아저씨 같은 이미지를 워킹에서부터 시작해서 하나씩 이제 단계적으로 걷는 속도라든지 이런 걸 만들려고 하는 중간에 또 이제 계속 고민이 많이 됐던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예. 감독님께 그런 캐스팅에 관한 부분도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 영화는 촬영도 지난 과정이었겠지만 그 준비하신 기간이 굉장히 길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하나 궁금한 건 이제 시나리오를 물론 쓰신 총 기간이 한 4년쯤 된다고 제가 들을 것 같고요. 그랬을 때 그 4년간의 중간에 뭐 조사하시거나 인터뷰하신 것도 있겠습니다만 최초에 그 쓰려고 했던 내용과 4년 뒤에 완성된 내용에 가장 큰 차이가 있다면 어떤 건지 이걸 여쭤보고 싶고요. 또 하나는 당연히 또 두 배우를 캐스팅한 그 이유 사실은 왜냐하면 그 두 배우 모두 기존의 이미지와 굉장히 다른 캐스팅이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좀 여쭤보고 싶네요. 기간을 셈을 하느라 그 기간 이후에 나온 질문을 제가
놓쳤는데 좀. 네네. 두 분 캐스팅한 이유. 그 바로 전에 질문이. 그 젊은이 친구는 4년 그 동안 정도로 시나리오 쓴 분들로 제가 전해드렸는데요. 네네. 그 사이 그 처음에 생각하신 것과 그 4년 동안 뭐 이렇게 연구를 하시거나 인터뷰를 하시거나 등등을 해서 최종적으로 지금 우리는 이런 영화를 보게 됐잖아요. 네네. 그 최초의 생각과 가장 큰 차이가 뭔지. 예. 저는 그 4년에 좀 셈을 해보니까 이건 좀 무리가 있는 좀 구라인 것 같아서 문제를 말씀을 하고 싶은데, 제가 2011년 10월 뭐 이때쯤부터 글을 썼어요. 그래서 14년 제가 한 7월쯤에 이거 완고다 하고 냈으니까 4년일 수 없는 것 같아서 제가 지금 셈을 하다가 좀 죄송하게도 질문을 놓쳤고요. 하여튼 네. 작업을 하면서 계속 변했죠. 뭐 전혀 그 지식이 전무한 분야였기 때문에 이야기는 계속 수정이 됐었어요. 뭐 뒤집어 엎은 수도 없이 뒤집어 엎었고 계속 수정이 되던 중에 큰 얘기만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오늘 보신 영화의 뭐 한 뒤에서 한 30여 분 되는 그 지점의 그 이야기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지점은 대략 한 7개월 걸 정도를 이 지점 때문에 시간을 허비했었어요. 그러니까 허비라는 말은 아닌 것 같고 지금까지 풀어놓고 지금 어떤 바라는 이 영화의 모습이 있는데 그 엔딩이 나오지는 못하더라고요. 해도 아닌 것 같고 계속 버리고 다시 쓰고 버리고 다시 쓰고 반복을 하다가 기다려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작업을 하지 않고 기다리다가 계속 이제 머릿속에 담아둔 상태로 한 7개월을 기다렸더니 그 사이에 정리가 다 됐나 봐요. 새벽에 갑자기 글을, 원래 새벽에 글을 안 쓰는데 새벽에 글을 쓰라는 시그널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어떤 계획에도 없던 글을 대략 1시간? 1시간 반에 걸쳐서 쓰고 그걸로 끝을 내고 이제 영화사에 저 시나리오를 보내줬던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매 순간 뭐 아주 뭐 디테일한 뭐 이런 뭐 여러 가지 뭐 전후 혹은 뭐 이게 와꾸라는 표현을 써야 될지 모르겠는데 이제 와꾸를 좀 맞추고 해야 되는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제외하고 촉이 굉장히 많은 것들을 의지했던 것 같아요. 제가 이 영화를 준비하면서 봐오고 느껴오고 제가 어떤 키워왔다는 그런 감이나 촉을 되게 중시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크게 변한 것은 이 영화에 담긴 그 기운이고 느낌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캐스팅을 하게 된 과정은 선배님이 말씀하신 그거였어요. 저는 이 플롯을 만들어낸 후에 이 플롯을 소화해낼 배우가 필요했죠. 근데 그 배우가 도대체 어떤 분이 되어야 할까에 대한 고민을 하는데 영화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 역할은 여러 영화적 어떤 장르를 연기해냈어야 했고요. 한 영화 안에서 그리고 그 씬들은 계속 뭐 동일함을 반복하거나 혹은 전혀 다른 장르의 연기를 계속 이렇게 점층적으로 이제 연결이 된 이런 연기를 해주셔야 했고, 그리고 이 영화의 분위기를 얘기를 하자면 그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겠죠. 이 영화의 첫 번째 이 인물의 얼굴과 이 영화의 마지막 이 인물의 얼굴의 그 갭, 그 차이를 최대한 자연스럽게 문제없이 최대한 그 폭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배우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생각해봤더니 곽도원이라는 이 배우가 떠올랐어요. 최적이 아니겠는가. 제가 만약에 황해를 경험해보지 못했다면 이 곽도원이라는 배우의 촬영 현장을 경험해보지 못했다면 저는 이 배우를 매우 획일적인 배우, 한 가지 색상을 가진 배우, 입체감이 없는 배우로 인지했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같이 작업을 해봤고
그날 새벽에 촬영이 끝나서 한 오후 한 3, 4시까지 순댓밥에 소주를 마신 기억이 있었죠. 그때 많은 얘기를 나눴었는데 그 기억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 배우가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생각했던 것 같아요. 우희 씨 같은 경우는 다른 게 없었어요. 지금 영화를 보시면 지금 이 배우에게 정말 큰 힘이 필요했어요. 이 여배우에게 어마어마한 힘이 필요했는데 우희 씨를 뵙고 대본을 보여드리고 그것을 한번 좀 읽어봐 주실 수 있냐라는 부탁을 드렸을 때 이 바닥은 분명히 콘크리트 바닥이었는데 이분의 두 발이 마치 그 바닥에 박혀버려서 어떤 아주 작은 왜소한 이 여배우인 이분이 이 바닥에 그냥 디졸브가 돼서 무슨 뭐 탄탄한 하나가 된 느낌을 받았어요. 이거 이상이 어디 있겠는가라는 생각을 해서 우희 씨 같은 경우는 그래서 모시게 됐고요. 그 느낌이 또 드는 이 말씀이시네요. 곽동원 씨께 그런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이 배역이 평범하다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그 평범한 인물인데 사실 배우 입장에서 이제 또 제가 상상을 해보게 되면 사실 그 나홍진 감독이 이전 두 영화에 하고 두 영화는 저는 굉장히 비슷한 면이 있고 이 영화는 굉장히 다르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단순히 사실적이건 초현실적인 것 때문이 아니라 앞에 두 영화의 주인공만 일단 말씀을 드리면 앞에 두 영화의 주인공들은 작용하는 인물입니다. 자기가 뭔가 저지르고 일으키는 인물들인데 이 영화의 주인공은 일으켜진 일들에 대해서 계속 당하고 겪어내는 인물이라는 면에서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이제 연기를 보면서 사실 오늘 이제 영화를 다시 보면서 제가 느낀 건 악몽에서 깨어나는 그 두 장면만 해도 미세한 차이가 있고 그 악몽에서 깨어나는 연기를 이렇게 잘하는 경우는 저는 한국 영화에서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포함해서 박동원 씨께 여쭤보고 싶은 것은 영화에서 시종일관 사실 딱 두 장면을 제외하고 한 장면은 그 일본 그 인의 집으로 찾아갔을 때 처음 그리고 두 번째 그러니까 깽판 칠 때 그다음 두 번째는 추격할 때 그럴 때 두 장면을 제외하면 나머지는 전부 다 사실상 액션의 연기가 아니고 리액션의 연기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사실 그 아무리 당하는 연기라 하더라도 처음부터 끝까지 그 일어난 일들을 전부 다 겪어내는 방식으로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반응하는 방식으로 연기를 하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어려움이 없으셨는지. 정민이 형님이 저 곡성이라는 맨 처음에 시나리오를 받았을 때 느낌을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한편에 시집을 받아서 읽은 것 같다. 그러니까 시집이라는 거는 그 씬마다 그 한 작품마다 작가의 생각은 있으나 우리가 그걸 읽고 느끼는 대로 표현하면 그것 또한 시를 해석하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누군가는 피카소의 작품을 보고 뭐 몇백억, 몇십억의 값어치를 주지만 저 같은 사람이 보면 뭐 이게 그림을 그리다만 한 건지 뭐야 뭐 이런 느낌이 들 수도 있거든요. 그럼 피카소의 작품이 후졌다는 게 아니라 저와 피카소가 딱 궁합이 안 맞는 작품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제가 곡성을 맨 처음에 읽고 그리고 이 종구라는 역할은 여러분들이 이 종구 곡성이라는 작품을 이해하실 때 읽으실 때 보실 때 화자 같은 읽어주는 낭독자 같은 느낌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었고요. 그리고 이 낭독자는 우리 주변에 충분히 아름다운 목소리를 갖고 있는 관객들의 목소리일 수도 있고 그리고 그렇게 읽어드렸을 때 이분들이 느껴지는 감성들은 무엇일까라는 것들이 굉장히 기대되는 그런 이제 처음 만났을 때 기대되는 그런 작품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정현 씨께도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두 장면이 제대로 중요한 장면이죠. 근데 두 장면이 큰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처음 나올 때는 약간 동네에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관심 참견쟁이 같은 무슨 소녀 같은 느낌 그렇게 하고 또 이런 뭐 중요한 인물이 등장하는데 저렇게 쭈그리고 앉아서 등장하는 인물을 제가 본 적도 없고요. 그리고 안에 들어가서 심지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마지막에 그 태산처럼 연기하는 그 마지막 뒷부분이 있는데 거기서 진짜 두 번 남았어 흔들리지 마라 하면 진짜 흔들리면 죽을 것 같잖아요. 그런 엄청난 존재감이 있는데 그 연기조차도 상당 부분은 한 절반 정도는 그 담벼락에 그늘에 가린 채 연기를 해야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사실 특히 후반 장면이 영화에서 너무 중요하니까 그 장면을 연기하실 때 어떠셨는지 궁금하네요. 그 장면을 찍을 때 원래 한 3회차 정도를 잡아놨었어요. 근데 이제 골목이다 보니까 앵글이라든지 조명이라든지 이렇게 잡기가 굉장히 힘들었었고, 그리고 감독님과 저와 선배님과 같이 연기를 하는 데 있어서의 감정이라든지 좀 여러 가지 시도를 해보긴 했었거든요. 그래서 한 6회차까지 늘어났었어요, 그 장면이. 그래서 그 씬을 연기하는데 앞부분이랑 똑같았던 것 같아요. 제가 이러한 특히나 마지막에 대사들에 대해서, 그리고 제 인물에 대해서 감독님한테 여쭤본 적이 있었어요. 이 인물 어떤 것 같아요? 어때요? 라고 여쭤봤을 때 감독님이 가장 기억에 남는 말이 뭐였냐면, 넌 여기서 나오는 유일한 여자야. 근데 여자는, 여성이라는 것은 우주 만물의 근원이잖아. 딱 그 얘기를 하는데 어떤 설명이 필요 없이 이 인물이 정확하게 그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연기를 할 때도 마지막 대사들에 있어서도 분명하게 관객들은 저의 대사로 인해서 종구도 그렇고 관객들은 굉장한 혼란이 느껴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저는 앞에부터 끝에까지 어떠한 거짓됨 없이 얘기를 하잖아요. 모든 게 진실이고 모든 게 사실인데 저는 말하는 거는 있는 그대로를 말할 뿐인데 받아들이기를 다 뭐랄까 어떤 의심을 갖는다던가 이것을 믿어야 되나 말아야 되는 그 갈등이 있는 것은 그 반대의 타인이니까 제가 연기를 할 때는 최대한의 확신을 가져야 되겠다. 나의 존재라든지 아니면 나의 말과 행동에 대해서 확신을 가질수록 이 인물에 대한 존재감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 관객들이 계속 긴장감을 가질 수 있는 힘이 좀 만들어지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선배님하고 감독님하고 그 자리에서 굉장히 좀 많은 것들을 해봤던 것 같아요. 그 여성성 이야기를 하시는 얘기를 하시니까 그 영화에서 너는 누구야? 사람이여 귀신이야라고 할 때 나는 너의 딸을 지켜주려고 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지 않고 여자다 라고 말하는 이유가 지금 이해가 되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있고요. 감독님께 사실 뭐 여쭤보고 싶은 게 한 100가지 정도 됩니다. 근데 오늘 앞으로 그냥 끼키야 2-3개밖에 못 여쭤볼 테니까 이 영화에서 이제 개인적으로 제가 느끼는 가장 중요한 대사처럼 저한테 느껴지는 건 이렇게까지 소문이 파다하면 이유가 있을 것이요 이유가라는 대사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그러니까 너무나 소문이 있는 이유는 일단 소문이 그렇게 무성한 까닭은 엄청난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어떤 식으로든 이해하기 위해서 소문이 추측으로서의 소문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그 소문을 들으니까 생겨나는 의심과 의심에서 또 드러나는 확신 같은 것이 있을 텐데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 영화에 저는 사실 어떻게 보면 어떤 특정 종교의 특정한 입장을 가진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경스러운 영화처럼 보이기도 하고요. 정반대로 어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종교적으로 성스러운 영화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 면이 이제 이 영화가 보이는 굉장한 매력일 텐데 그런 측면에서 드리고 싶은 질문은 이 영화의 그러니까 단도직입적으로 이런 겁니다. 영화에서 제일 중요한 대사라고 보여지는 것 중에 하나가 일광도 하고 천우희 씨도 합니다. 극중에서 무명으로 되어 있는 똑같은 질문을 던지는데 그 질문이 뭔가 왜 하필이면 나한테 내 딸에게 이런 일이 있느냐라는 질문을 했을 때 두 사람은 정반대의 논리로 대답을 해요. 일광은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그것은 낚시를 던지는 거고 그냥 미끼를 뿌렸고 물었을 뿐이지 그게 다시 말해서 이유가 없다라는 뜻이고요. 우연이다라는 뜻이고 정반대로 극중의 무명한테 맨 마지막에 물었을 때는 그것은 네가 의심을 했고 그에 따라 사람을 죽이려고 했고 결국 죽였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이유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은 이유가 없다고 말을 하고 한 사람은 이유가 있다고 말을 한다는 거죠. 감독님께 여쭤보고 싶은 건 영화를 떠나서 이 모든 이런 엄청난 일들에 대해서 감독님은 일광의 입장인가요? 아니면 무명의 입장인가요? 이런 일들이 생기면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시나요? 질문 진짜 와 박사님 영화 이거 한번 더 만들고 싶네 딸도 하나 더 만들고 질문 진짜 맛깔스럽습니다. 그런 일은 없어요. 제 개인적인 의견이죠. 이것은 이 영화를 연출한 사람의 의견이 아니에요.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저는 일광의 의견에 그 손을 들어드리고 싶어요.
저는 사실 추측이 일광의 의견이었다가 이쪽으로 바뀐 게 아닐까 영화를 만드시는 과정에서 그런 생각도 했었는데 이렇게 답변을 시원하게 해주셨고요. 본인이 연기하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본인이 어떤 존재라고 믿고 연기를 하셨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 영화를 본 관객들은 그게 아닐 수도 있다 라는 그렇게 믿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는 것 이거 인지하고 계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저 이번에 오늘도 인터뷰를 하는데 정말 많은 질문을 받았어요. 정말 뭐 귀신이나 사람이냐, 그러면은 악이냐 선이냐. 근데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각양각색이구나, 나를 생각하는, 이 문명을 생각하는. 근데 하지만 저는 어떠한 존재라고 정확하게 생각을 하고 연기를 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반응들이 정말 재밌고, 내가 과연,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시나리오 읽었을 때는 문명으로서 읽는다거나, 했기 때문에 너무나 당연하게 받아들였던 부분들이 있었어요. 근데 관객분들은 이렇게 다 다를 수가 있구나라는 거에 좀 놀랍기도 한 것 같아요. 저는 이 영화는 분명한 이야기를 분명하게 하고 있는데 그 이전부터 자꾸 그 분명한 이야기 표면이 있음에도 자꾸 이 영화가 걸어놓은 장치로 인해서 이것을 믿지 못하게 만드는 이 장치가 걸려있다 보니까 이렇게 분명한 얘기를 하고 있음에도 관객분들이 그것에는 다른 의미가 있을 것이다 라고 여기게 되는 이런 미끼를 문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요. 자, 표면적인 플롯은 너무나 쉽고 정리가 다 돼 있고 우이씨 얘기처럼 깔끔하죠. 하지만 이 영화에는 계속 그런 장치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깔끔한 것을 보셨음에도 두 수를 넘어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요. 계산했어요. 세 수를 넘으시는 분들도 몇 퍼센트가 될 거라는 계산을 한 거죠. 다시 보세요. 그것까지 퍼센테이지 다시 계산하는 거예요. 자, 그래 놓았기 때문에 자, 이유가 뭘까요? 이렇게 명확한 이 영화는요 필수적으로 너무나 단순한 플롯을 필요로 했어요. 왜? 이야기가 너무 어려웠기 때문에. 이야기가 단순해야 관객 여러분들이 재밌다고 느끼실 것 같았어요. 대신에 그것만으로는 저희 영화를 좋아해 주시는 분들을 만족시킬 수 있을 일이라고 생각하지 못했죠. 그래서 이런 바람을 가졌던 거예요. 저는요 말씀드렸다시피 이 단순한 플롯을 만든 사람으로서 이 플롯을 응원해요. 하지만 다르게 해석하는 그 경우도 옳다고 믿어요. 그럴 수 있다고 만들어 놓은 시나리오니까요. 예,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감독님 좀 현혹시키시는 거 아니시죠? 뭐 다시 한번 보시면 아시죠. 네. 자, 이제 그러면 질문을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궁금하신 분이 많을 텐데 질문은 말씀하고 싶으신 게 아니라 영화만큼이나 굉장히 이렇게 여기 온 이렇게 관객들한테 이렇게 여러 가지 장치적인 대답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단순하다, 봐라. 근데 여러분들이 현혹될 거 난 계산했다. 근데 단순하니까 자, 다 알 수 있다라고 하는데 진짜 모르겠거든요. 그래서 정말 심플하게 질문을 드리면 그러면 정말 그 천우희 씨 존재가 그 어떻게 보면 이제 초자연적인 존재인지 아니면 그 자꾸 할머니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또 다른 이제 접신을 하는 평범하지 않지 사람인 건지 지금도 궁금하거든요. 알아도 다시 볼 거니까 대답 혹시 해주시면 안 되는지. 네. 두 가지 단계를 넘어야 됐어요. 이 양반이 사람이냐 귀신이냐. 그 다음 단계가 넘어가면 선이냐 악이냐. 뭐 이거 다음 단계를 넘어갔다라는 건 이 사람이 귀신이라고 믿었을 경우일 텐데. 이 사람이 귀신임을 계속 영화상에서 넣어주는 정도는요. 실제로 그 작업이 비주얼적으로 돼 있고 사운드적으로 돼 있잖아요.
제가 그쪽으로 여러분들을 이 인물이 귀신에 가깝다라고 이 영화가 가이드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그널은 계속 들어가 있고요. 분명한 그 순간들이 있어요. 그리고 나면 이분이 이제 선하냐 악하냐의 이제 문제인데 이것은 상대적인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보시는 이 일본인에 대해서 어떻게 여기시느냐, 이 일본인의 최후의 모습을 어떻게 여기셨느냐가 이 우이씨가 연기한 이 캐릭터의 선함과 악함을 구분짓는데 가이드가 될 것이다. 이렇게 여겼어요. 하지만 그건 중요한 게 아니죠. 그건 중요한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종구가 종구는 자 우리는 이 교차를 3인칭으로 다 모든 공간을 다 우리는 볼 수 있죠. 하지만 종구는 그 자리에 있던 종구는 나머지 두 공간을 알지 못하죠. 저희만 아는 거예요. 종구는 모르고. 종구가 안 갔으면 비극은 희극이 됐을 것인가. 앞서 일광의 얘기를 응원한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렇게 동의한다고 개인적인 제 생각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도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좀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종구가 그 자리에 계속 서 있었다 해도 결과는 동일했을 것이다. 전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뭐 제가 생각하는 뭐 분명한 그림들은 그런 정도였던 것 같아요. 예. 그럼 일본인은 뭘까? 그럼 어떻게 바라봐 주시길 바랬는가? 그럼 저는 어떻게 그 필요 없이 저는 어떻게 바라보느냐? 중요한 건 그 2~3이라는 부제가 마지막에 이제 읊조리는 그 대사가 과연 진짜 이게 단독샷이죠. 근데 이게 도대체 누굴 향해 한 말이냐 이거죠. 눈앞에 존재에게 한 말이냐. 지금 기자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이 영화는 정말 불경해질 수도 있고요. 어떻게 보면 또 신성해질 수도 있는 것인데 그 주연은 도대체 누구에게 한 말인가? 저는 기독교 신자로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하신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뭐 저는 그런 정도를 생각하고 만들었어요. 네, 생각보다 굉장히 적극적으로 말씀해 주시는데요. 네, 기회입니다. 빨리 손을 드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 할까요? 네, 저 황정민 배우분하고 그 일본 분하고 대체 뭔 관련이 있는 건지 아니 시험 보고 나서 정답 맞추는 기분이네요. 감독님, 네. 자, 황정민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려도 되는 자리라고 여기고 다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까지 찾으셨으니까 첫 관객이시니까 계시니까. 황정민 선배가 이 집 안에 대문을 들어오는 샷은요, 유난히 강조를 하죠. 근데 이 남자가 들어오고 나서부터 이 아이는 그 전엔 이게 뭐라 그럴까, 빙의에 관련된 그런 증상인지 아닌지가 이 황정민 선배가 대문을 들어오고 이전과 이후에 따라서 그 극명하게 그 분명함을 달리해요. 그러니까 얘가 어떤 뭐 그 영화에서 계속 거론하던 그런 오해일 수도 있고 뭘 수도 있던 이 현실적인 이유에서일 수도 있던 아이의 증상이 이 남자가 이 대문을 들어서면서부터 이 아이는 이제 이거 토속 신앙이긴 하지만 어떤 종교적이고 뭐 어떤 그 오컬트적인 어떤 분명한 이제 모습들을 드러나기 시작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 거기까지? 거기까지 하죠. 네, 여기까지 할게요. 네, 박동원 씨께서 브레이크를. 네, 모자 쓰신 분 하시겠습니까? 네.
일광 캐릭터에 대해서 좀 궁금한데요. 그 악마의 그 조력자이면서 조정자라고 혹시 봐도 될까요? 예, 그렇게 보셔도 좋을 듯 싶습니다. 자, 여기 등장하는 단어 중에 허주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제 낚시를 하는 것이고 뭐 그 이전에 하신 말씀 중에 더 설명을 하다가 이제 거기를 건너뛰고 여기를 하게 되는 건데요. 지금 허주라는 말이 나왔는데 이 허주라는 말이 그냥 일반인들은 모를 거라는 거 이해 잘 못하시고 모르는 단어라는 거 뭐 아셔도 이게 무속 안에서 어떻게 쓰이는 말인지 모르실 거라고 생각하고 그 단어를 설정을 한 건데 허주는 헛된 주인이에요. 무속인은 그 어떤 신을 모시잖아요. 근데 어떤 신을 모시느냐에 이제 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 이게 실제로 발생하는 경우인데 이 무속인이 접신을 하는 과정에서 본인이 모시고자 하는 그 일반적인 그 신이 나에게 접신이 됐다라고 여기겠지만 실제로는 그게 아닌 다른 귀신이 몸에 들어오는 경우가 있대요. 자, 그렇게 들어와서 이 사람이 그때부터 이상한 징후를 보이고 이상한 행동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 사람이 하게 되면서 이제 신도들에게 하는 행위들은 제3자가 볼 때는 굉장히 큰 문제가 발생을 한다고 합니다. 허주라는 말인데 그래서 헛된 주인이라는 뜻인 것 같아요. 예. 그 단어를 사용하는데 저는 일광이 그 허주로 일광을 모시고 있다 이렇게 해석해도 되겠다라고 여겨요. 그렇게 여기시는 게 좋을 듯 싶고요. 그 실제로 마지막에 비온 날 트렁크에서 박스를 떨어뜨리죠. 사진들이 등장을 하죠. 그 사진에는 이 영화에 지금까지 등장했던 인물들의 사진들이 담겨져 있고요. 가운데에는 그 딸아이 효진이의 사진이 담겨져 있습니다. 뭐 그런 설정들. 뭐 그걸 직접적으로 막 플래시백을 빵빵 터뜨리면서 이렇게 보여주는 건 너무 그럴 것 같아서 그 정도로 했는데 예, 그렇게 받아들이셔도 좋을 듯 싶습니다. 중간에 일광이 옷 갈아입는 장면이나 아니면 이름이 일광이라는 것도 사실 관련이 있지 않겠나라고 저는 추측이 됩니다만 뭐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또 질문하실 분 계신가요? 네, 이번엔 여자분 하시겠습니다. 10분밖에 안 남아서 죄송하지만 정확하게 질문해 주세요. 네, 아까 잠깐 사진 얘기를 하셨는데 거기서 이제 일본인도 그렇고 황정민 배우도 그렇고 나와서 이제 자꾸 사진을 찍고 그 부제도 뭔가 이렇게 사진을 찍으면서 뭔가 그 사람에 대해서 뭔가 이제 너를 뭔가 선택했어, 뭔가 사진 딱 찍어, 약간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 사진 찍는다는 거에 대해서 그 행동을 특별히 뭐 선택한 이유가 있으신지, 사진 찍는다는 행위로 뭐 선택한 이유가 있으신지. 뭐 과거에 그런 얘기 있었다고들 하잖아요. 근데 제가 실제로 느낀 것인데 제가 그게 어떤 영상 일을 해야겠다라고 느낀 계기이기도 해요. 스틸 사진 한 장, 한 인물의 사진이었는데 뭐 하여튼 그런 이유예요. 뭐 근데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저는 그 스틸 사진 한 장을 보고 저는 그분이 어떻게 살아오신 분이며 지금 이 사진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지를 그것이 옳던 그러던 다르던 뭐 짐작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전 그 이미지에 대한 어떤 그때 느꼈던 그 어릴 때 느꼈던 그 감정 때문에 느낌 때문에 그 동일한 느낌이죠. 그 옛날에 뭐 그런 얘기가 있었다라는 얘기와 뭐 예 그런 의미로 그냥 사진을 사용했던 거예요. 어떤 둘의 공통점을 만들어주는 어떤 좀 시그니처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어떤 액션까지도 포함하는 그것이면 뭘까? 근데 이런 의미가 있다면 이 소품을 사용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여겼던 거죠. 라이카를 쓰고 싶었는데 못 가라 그래서 미놀타 썼습니다. 네, 또 질문 마이크 셔틀을 시켜서 죄송합니다. 그 계속 이제까지 본 영화들을 보면은
제목에 항상 중점을 두는 편인데 곡성이라고 이제 지명이잖아요, 곡성이. 이제 곡성이라고 그 제목을 지으신 이유가 무엇인지 곡성은 저희 할머니 고향이세요. 그래서 어렸을 때 제가 굉장히 자주 다녔었는데 이 플롯을 소화할 수 있는 공간이 전 공간을 굉장히 중요시해요. 이 영화라는 것이 여러분 오늘도 보셨지만 불 꺼놓고 사운드와 비주얼로 이제 구성된 어떤 스토리를 서사를 이렇게 비주얼과 사운드를 통해서 이제 받아들이시는 이 과정이 영화의 관람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두 가지 요소에서요 이 공간은요 어마어마한 비중을 차지합니다. 비주얼은 피사체의 나머지를 다 차지하고 있고요. 여러분들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우리 앰비언스라고요 어떤 공간마다 그 특정한 공간음이 있죠. 그 공간음이 항상 담겨 있어요. 그 장면마다. 그래서 이 공간, 영화에서의 공간이라는 개념은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개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럼 이 플롯을 소화할 수 있는 가장 이상적인 장소가 어디겠느냐? 전 제가 어릴 때 기억하고 있던 그 곡선이 바로 떠올라서 바로 내려갔죠. 이유는 뭐냐면 이미지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이 영화는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 이 인물들과 저기 흰옷을 입은 저 여자분을 포함한 저 천상의 존재들 저런 분들의 이야기를 한 프레임 안에서 같이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인물들의 우리가 이 실제 인물들을 비칠 때 이 실제 인물들의 백에 항상 이 흰옷 입은 여자라든지 이런 분들의 기운이 항상 담겨 있길 바랬어요. 그러려면 그게 무엇이 될까? 그럼 어떤 형상이나 이런 것들로 해서는 그것은 너무 아닌 것 같았고, 아까 우희 씨도 말씀하셨는데 그게 어떤 자연의 자연인데 진짜 살아있는 자연다운 그런 이미지들이 백에 계속 담겨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게 너무 아름다워도 안 좋을 것 같았고요. 그게 너무 좀 뭐라 그래, 너무 막 스케일이 커도 안 좋을 것 같았어요. 그게 아주 적절하고, 그리고 그 적절한 느낌으로 그게 살아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또 다른 하나는 이 인물들을 잡기 위해서 뭐 예를 들어서 풀샷을 해서 풀샷을 통해서 이 인물들의 그 주택가를 잡는다라는 어떤 샷이 들어갔을 경우에도 고치의 건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락을 잡게 됐을 경우에도 어떻게든지 이 산맥이 드러나고 그 너머로 하늘이 드러나게 되어 있죠. 저희가 날씨만 잘 선택을 한다면 모든 웬만한 샷에서 다 이분의 기운을 이분의 등 뒤에 담을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공간이었던 거예요. 이거 뭐 뒤도 볼 게 없었죠. 그럼 여기가 곡성인데, 자 그래서 그럼 이 영화의 제목을 뭘로 지을까 했더니 곡성이라는 느낌 너무 좋잖아요. 근데 지금 사실 이제 곡성 분들이 이제 오해를 하시는데, 이 영화는 사실 그 고전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절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영화를 보시면 다른 말씀하실 것 같은데, 근데 곡성에서 찍어놓고, 예를 들어서 곡성에서 찍어놓고 영화 제목을 울산이라고 하면 더 욕먹을 짓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 곡성에서 촬영을 했고 이 곡성을 다 맞기 때문에 이거 곡성이라고 말을 할 수밖에 없는 일 아니냐. 하지만 이 한자로 구성된 이 의미를 좀 이게 변화를 시키면 괜찮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어서 곡성을 제목으로 생각했고 이 장소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네. 시간이 참 이런 영화 집이나 3시간 해야 되는데 첫 자리인데요. 많은 얘기, 그리고 감독님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얘기를 해주셨던 것도 저도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현장에서 라든지 그래서 좋은 시간이었고, 그리고 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약간 블로그나 SNS에는 스포일러 좀 조심해서 올려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자리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영화를 한 번 더 보시면 그런 궁금증들이 더 잘 보이시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개봉하고도 관심 많이 가져주세요. 감사합니다. 일반 관객분들에게 만나 뵈는 게 정말 처음이고, 저 주연도 처음이고, 이렇게 긴 호흡을 하는 것도 처음이었고,
저에게 이제 너무나 뜻깊은 지금 첫 관객이 아닌가 속으로 생각하고요. 정말 귀한 시간 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오래 준비한 영화인데 첫 관람객들이세요. 최선을 더할 수도 있는데 시간이 없는 관계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